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사람들 뷰티스쿨 영등포 캠퍼스 피부미용 강사 김민서입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성분학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학은 먼저 앞서 하셨던 피부학과 피부미용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성분학만 따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난해하다거나 해야 할까, 조금 공부하시기가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앞서 화장품학 전에 피부학과 피부미용학을 같이 공부하셔서 접목하셔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자, 피부미용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게 피부 분석에 따른 다양한 피부 유형을 공부하셨어요. 자, 그럼 그 피부 유형에서 여러 가지 일반 피부들, 예를 들어서 중성이나 지성이나 건성, 복합성 피부들에 대한 각 피부 타입별 화장품 성분을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쉽게 접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은 문제성 피부에 해당되는 문제성 피부, 예를 들어서 여드름 피부라든가 과색소 침착 피부 같은 경우도 역시 그 피부 타입에 걸맞는 피부 개선 효과를 주는 화장품 성분학하고 연결지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일단 피부 미용학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화장품학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피부학을 먼저 또 피부 미용학 하시고 피부학을 하시면 좋은 게, 피부학은 피부의 구성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서 그 피부의 구성 성분들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익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그 피부의 구성 성분도 역시 오늘 화장품학에 나오는 성분들하고 접목돼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이론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장품이란 무엇인지,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매력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 전신의 피부 조직을 건강하게 관리해 주기 위해서 바르거나 또는 뿌리거나 하는 제품을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자, 화장품은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발랐는데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트러블이 일어난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이라 하는 것은 인체의 매력을 증가시키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는 제품으로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한다 해서 정의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장품처럼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아니죠. 자,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양치하실 때 쓰시는 치약이라든가 가그린 제품, 자, 화장품은 아니지만 매일 사용하는 물품이죠. 자, 그래서 화장품과 일상생활에서 매일 화장품처럼 쓰는 제품들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화장품과 의약부 외품이라고 해서 의약부 외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놨는데요. 자, 표를 보시면 화장품이나 의약부 외품 같은 경우는 대상이 정상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거죠. 자, 사용 목적을 보시면 화장품은 우리 인체를 보호하거나 또는 청결하게 관리하거나 미화시키기 위해서 바르는 거고요. 자, 의약부 외품 같은 경우는 위생 또는 청결, 미화, 화장품과 크게 사용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을 보시면 화장품은 장기간 사용하시죠. 자, 의약부 외품도 장기간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기간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화장품이나 의약부 외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화장품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기초 제품, 메이크업 제품, 전신 제품 또는 네일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연모 제품 같은 것들, 방향 제품. 자, 그런 것들을 다 화장품의 범위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의약부 외품의 종류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구강청정제, 치약, 가그린 같은 것들이 역시 의약부 외품에 들어가고요. 여성 청결제, 그 다음에 탈취제 같은 것들도 예를 들어서 체 표면에서 나는,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몸 냄새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데오도란트 같은 것들, 탈취제 그런 것도 역시 의약품 외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연모제, 염색제 아니면 양모제 같은 것들이 역시 의약품 외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약품은 환자가 쓰는 제품이죠. 정상인은 의약품을 쓰지 않습니다.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의약품이죠. 자, 기간은 단기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부작용은 당연히 병변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화장품, 그 외 의약품 외품이라든가 의약품을 구분해서 분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위쪽에 보시면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기초 제품, 화장품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로션이나 아니면 토너, 스킨 같은 것들, 영양크림, 아이크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화장품에 들어가죠. 자, 일반인들의 피부를 청결하게 하거나 미화시키거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을 보시면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제품의 양리적인 효능 효과가 더 첨가된 제품을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정하는 기능성 제품은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론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화이트닝 제품이죠. 피부에 미백력을 주는 제품이 첫 번째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주름 개선 제품이죠. 노화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름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또는 과색소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능 효과가 있는 것들도 역시 주름 개선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셀프 태닝 제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발라만 놔도 피부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역시 기능성 제품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선스크린 제품이라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까지 역시 기능성 제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능성 제품이라고 분류해서 놓을 수 있는 것은 4가지이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론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화장품의 4대 요건이 있습니다. 자, 화장품은 우리 인체에 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4가지 요건을 지켜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안전성이 있습니다. 자, 안전성이라는 것은 제품을 발랐을 때 우리 피부에 독성이 되면 독성을 주거나 아니면 알러지를 유발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제품을 썼을 때 피부에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제품 4대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성이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제품 자체를 얘기하는데요. 제품 자체가 변색되거나 변질되거나 변취되거나 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거나 감염이 돼서 제품이 상하는 것들을 막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의 4대 요건 중 두 번째는 안정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사용성. 자, 화장품을 사용할 때 우리가 보시면 제품의 용기라든가 사용감이라든가 아니면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사용할 때 일단 부드러운 감촉이라든가 질감이라고 그러죠. 우리 텍스처라고 해서 질감이 좋다거나 아니면 향이 좋다거나 아니면 스며드는 정도, 발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성분들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 사용성 역시 화장품의 4대 요건에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유효성이 있는데 자, 유효성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른 효과를 반드시 볼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닝 제품이면 제품을 발랐을 때 어느 정도의 화이트닝 효과를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름 개선 제품이라면 잔주름을 완화하는 정도의 주름 개선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듯 화장품의 4가지 요건은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의 형태상 분류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성상이 있습니다. 젤 스타일도 있고, 로션 스타일도 있고, 크림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성상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화장품을 이렇게 형태상으로 분류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화장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을 보시면 물과 오일이 있습니다. 물과 오일은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화장품의 기본 베이스인 물과
오일을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화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면활성제인데요. 자, 그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화장품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물과 오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이렇게 형태상으로 분류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계면활성제죠. 자, 그게 물과 오일을 섞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화장품의 형태상 분류에서 가용화가 나오는데, 자, 가용화보다는 유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용화를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화는 화장품에 서로 다른 물질 하면 대표적인 물질이 물과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하지만 화장품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화장품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죠. 그래서 자, 유화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물질인 물과 오일을 유화제,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섞어 놓은 상태를 우리가 에멀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에멀전 상태의 화장품을 보신다면 무엇이 있냐면 로션류라든가 영양크림, 크림류 같은 것들이 다 유화의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유화의 형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오일 인 워터 에멀전이라고 해서 수중 유형의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중 유형이라 하면 베이스는 물에 해당이 됩니다. 물 베이스에 오일 분자를 작게 분산시켜 놓은 형태가 바로 베이스가 물이기 때문에 친수성이라고 그러죠. 물하고 친한 수중 유형의 에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션, 쓰는 로션이라든가 선텐 로션 같은 것들, 영양 로션 이런 것들이 수중 유형의 오일 인 워터 형태의 에멀전 상태를 띱니다. 자, 옆에 보시면 워터인 오일이라고 해서 유중 수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베이스가 오일이 되겠죠. 자, 수중 유형과는 반대입니다. 여기는 베이스가 오일인 상태에 물 분자를 작게 분산시켜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수중 유형이나 유중 수형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면 뿌옇게 백탁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백탁화라고 그러는데, 자, 이 제품 자체는 워낙에 오일 입자나 물 입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화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자, 위쪽으로 보시면 가용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용화는 똑같은 유화하고 같은 성격의 그런 물질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물하고 오일이 역시 섞여 있는데, 자, 가용화 제품은 물에 아주 소량의 오일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에멀전 상태처럼 백탁 현상, 뿌옇게 불투명해 보이는 그런 성상이 아니라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가용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용화 같은 경우는 액상 성분에 다른 성질이 다른 물질, 예를 들어서 오일이면 오일, 물이면 물, 그 입자를 아주 미세하게 분산시켜 놓았기 때문에 뿌옇게 보이지 않고 아주 투명하게 보이는 상태를 우리가 가용화라고 합니다. 자, 가용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헤어 에센스라든가 아니면 향수류 같은 것들, 그리고 네일 에나멜 투명한 그런 것들이 가용화 제품이라고 가용화 제품의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화장품 형태상 분류에서 분산이 있는데요. 자, 분산. 자, 분산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액상 성분, 오일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액상 성분에 고체 입자 하면은 색제 또는 분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알료라고 해서. 자, 색제를 균일하게 혼합시켜 놓은 것들이 분산의 형태를 띱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제품에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섀도우 같은 것들은 액상 성분에 액체 성분, 물이나 오일 성분에 분말, 우리 색제라고 그러죠. 알료를 섞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산의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크게 가용화, 유화, 분산 이 세 가지 형태상으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장품의 원료 성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화장품의 원료 성분은 기초적인 것만 아셔도 무방합니다. 자, 화장품의 원료 성분은 기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영양크림이다, 여러분이 바르시는 아이크림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 크림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기초 성분은 약 30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화장품 성분으로 쓰이는 것은 수천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초 제품이라고 하는 로션류라든가 크림이라든가 이런 아이크림 같은 것들에 들어가는 기초 성분,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약 30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알 수는 없고 다 아시면 좋긴 하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들 위주로 자, 지금 이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장품의 가장 기본 원료는 수성원료입니다. 수성원료. 가장 베이스가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첫 번째가 물입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물 같은 경우는 정제수 또는 증류수를 사용하는데요. 자, 정제수는 일반 물에 금속 이온이라든가 미생물, 뭐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제거한 깨끗한 물을 우리가 정제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은 정제수를 사용합니다. 자, 증류수 같은 경우는 증류수는 우리가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가 생기면 그 수증기를 냉각시켜서 만들어 놓은 물을 우리가 증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화장수에 들어가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베이스가 되는 물은 정제수나 증류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미네랄 같은 것들을 많이 피부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또는 뭐 미네랄 공급을 위해서 온천수를 이용한다던가 빙하수를 이용한다던가 하는 그런 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알코올. 자, 알코올은요.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에탄올과 메탄올. 그래서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과 자, 우리 화장품에 쓰이는 에탄올이 있습니다. 자, 에탄올은 마시는 술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에탄올은 변성 알코올이라고 해서 SD 알코올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플러스 수소를 첨가해서 만든 변성 알코올 또는 뭐 페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붙여서 만든 변성 알코올, SD 알코올을 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보습제가 있습니다. 자, 보습제는 피부에 촉촉한 수분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 보습제가 되겠죠. 자, 보습제는 제일 먼저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제품 위주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글리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글리세롤은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더 귀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자, 글리세린은 비누를 만들 때 그 부산물로 생기는 게 글리세린입니다. 자, 글리세롤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약국 같은 데서도 보통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자, 글리세롤은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천연 화장수를 만들어 쓰실 때도 주로 많이 쓰는 그 보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약간의 끈적임이 있습니다. 끈적임이 있고 끈끈하고 약간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일반적으로 천연 화장수에 쓰시는 보습제로는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 같은 얘기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자극은 거의 없습니다. 흡습작용이라고 해서 피부 각질 자체에 글리세린을 바르게 되면 적당한 농도를 유지시켜서 바르시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게 글리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프로필렌 글리콜은 글리세린에 비해서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민 피부라든가 뭐 그런 건성이라든가 이런 피부들을 사용하시면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글리세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볍게 피부에 스며드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쓰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솔비톨이 있습니다. 자, 보습제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해조류라든가 또는 뭐 포도나 딸기 같은 과일에서 추출하는 성분이 솔비톨입니다. 자, 역시 글리세린처럼 약간의 끈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보습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흡습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소디움 PCA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소디움 PCA나 아미노애시드라고 나오는 아미노산, 이 두 가지는 우리 피부 각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NMF, 즉 Natural Moisturizing Factor라고 해서 천연 보습인자가 해당이 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인위적으로 제품으로 보습제로 바를 수도 있지만 우리 피부 자체의 각질층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소디움 PCA 같은 경우는 피부 각질층이 가지고 있는 나트륨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아미노애시드는 아미노산이죠. 역시 천연 보습인자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는. 자, 그래서 부작용이 없이 피부에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습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라겐이 있는데요. 여기서 솔러블 콜라겐이라는 거는
용해성 콜라겐, 즉 물하고 친한 콜라겐을 얘기합니다. 자, 콜라겐은 피부학에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겠지만 진피층을 이루고 있는 교원섬유라고 하는 단백질의 일종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피부에 장력을 주거나 피부를 탱탱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피부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그런 것들을 유지해주는 게 바로 콜라겐이었는데요. 자, 이 콜라겐 역시 보습제죠. 콜라겐 하면 보습입니다. 콜라겐은 분자 자체가 굉장히 거대 분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서 콜라겐을 발라주거나 팩제를 하시는 게 그다지 피부 깊숙이까지 침투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대 분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각질층에 충분한 수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콜라겐을 사용하시게 되면 촉촉하고 또 안색이 맑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히아루로닉 애시드라고 해서 히아루론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히아루론산 역시 진피층을 이루고 있는 점액성 다당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채우고 있는 기질의 성분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히아루로닉 애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히아루론산을 그대로 제품 성분을 써서 히아루로닉 세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히아루로닉 애시드는 자기 분자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약간 조금 점성이 있고 끈끈한 느낌의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성원료. 자, 화장품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수성원료를 먼저 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유성원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동물류가 있습니다. 자, 동물류는 말 그대로 동물의 피하 조직이나 장기라든가 피부라든가 이런 데서 추출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류는 주로 화장품 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색이나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극적이겠죠. 자, 그리고 상온에서 계속 장기간 써야 되는 화장품에 동물류를 섞게 되시면 산패가 쉽기 때문에 화장품의 유성원료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동물류 예를 들어 보시면 스퍼머세트라고 해서 향유 고래에서 추출하는 오일 성분이 있고요. 자, 라놀린 양모에서 추출하죠. 하지만 라놀린 같은 경우는 주의해서 쓰셔야 될 게 코메도제닉이라고 해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절대로 쓰지 않으셔야 되는 성분 중에 하나죠. 자,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스쿠알란이 있습니다. 심해 상어 간에서 추출하죠. 자, 우리 보통 보시면 건강 보조제로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스쿠알렌. 자, 심해 상어 간유에서 추출하는 스쿠알렌을 화장품으로 쓰실 때는 보통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산패가 쉽기 때문에 수소와 화학 반응을 시켜 결합시켜서 스쿠알란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터틀 오일이라든가 밍크 오일이라든가 레시틴이라고 해서 난황에서 추출한 오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동물류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식물류가 있습니다. 자, 동물류에 비해서는 흡수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피부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독성도 없고 향이나 색 같은 게 무난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관리실에 가셔서 피부 관리를 하실 때 식물성 오일을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리하시면서 보통 보시면 바디 오일을 쓰시게 되는데요. 바디 오일도 합성 오일이나 아니면 식물류를 쓰시는 경우가 많죠. 자, 식물류는 보통 식물의 잎이나 열매 또는 종자 이런 데서 추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밀베아 오일이 있습니다. 휘점 오일이라고 해서 자, 밀베아는 건성이나 노화 피부에 굉장히 좋은 식물성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E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밀베아 오일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호호바 오일이 나오는데 자, 호호바 오일은 우리 피지가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과 거의 같은 그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호바 오일. 자, 그래서 이론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자, 이 호호바 오일. 자, 호호바 오일은 보통 피부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또 예를 들어서 보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항염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 피부라든가 또는 예민 피부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아몬드 오일이 있는데요. 자, 아몬드 오일은 다른 오일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운 오일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튼살이라든가 가려움증이라든가 그런 피부들에 사용하시면 효과적으로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광물류가 있는데요. 자, 광물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물은 뭐가 있을까요? 석유죠, 석유. 자, 석유에서 추출한 오일. 자, 여러분들이 많이 집에서 쓰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베이비 오일이라고 그러죠. 자, 미네랄 오일입니다. 자, 역시 석유에서 추출하는 오일인데요. 자, 피부에는 거의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광물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피부에 기름막을 씌워줘서 피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소실되지 않도록 피부에 막을 씌워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가지는 게 광물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광물류는 노폐물이나 오염물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로 클렌징 제품 같은 것들을 광물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는 다른 용어로 유동 파라핀이라고 해서 유동 파라핀, 미네랄 오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기름막을 피부에 씌워주기 때문에 염증성 여드름 피부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바셀린도 역시 피부에 유분막을 씌워줘서 피부를 촉촉하게 수분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죠. 자, 광물류 중에서 가장 가볍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 실리콘 오일입니다. 자, 실리콘 오일은 광물류에서 제일 가볍게 쓰실 수 있는 오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발수성이 굉장히 좋고 가볍게 제품을 쓰실 수가 있고요. 또 사용감이 산뜻하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 하면 핸드크림, 핸드로션 같은 데 많이 들어간 오일이 실리콘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식물류, 동물류, 광물류 이 세 가지가 끝났는데요. 그 외에 지금 지방산이나 지방알코올, 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합성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광물에서 추출하거나 동식물에서 추출한 오일들을 합성해서 만든 것들이 우리 지방산, 지방알코올, 에스테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방산은 뭐 팔미틴산, 스테아린산 그래가지고 주로 팜유, 야자유죠. 야자유에서 추출해내거나 스테아린산은 우지, 소조소, 소의 기름에서 추출해내는 것들이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방산은 제품에 들어가는 점도 조절제, 그러니까 점증제라고 그러죠. 제품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점성을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유성 원료로 지방산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지방 알코올이 있는데, 세틸 알코올 경납이라고 그러죠. 자, 고래에서 또는 야자유에서 추출하고요. 스테아릴 알코올 같은 경우도 역시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도 역시 점도 증가제라든가 점증제라고 그러죠. 제품의 점성을 좋게 해주는 그런 성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시면 에스테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에스테르는 보습제나 피부 유연제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기초 제품에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합성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뭐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나 팔미테이트, 부틸 스테아리트가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지방산이나 지방 알코올에 비해서 사용감이 굉장히 산뜻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오일감이 있기 때문에 주로 피부에 뭐 유분막을 가볍게 씌워줘서 보습,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거나 그리고 촉촉한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유화제라든가 유연제 또는 보습제로 많이 쓰이는 게 에스테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원료, 유성 원료하고 수성 원료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기본 원료 중에서. 자, 그 중에서 이 유성 원료와 수성 원료는 서로 다른 성질의 물질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바로 이 계면활성제 때문에 오일과 물이 섞일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고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계면활성제의 설명. 자, 정의부터 잠깐 보실까요? 자, 계면활성제는 이론에서 보시면 계면활성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표면활성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계면활성제는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의 계면을 얘기합니다. 자, 경계면의 계면. 서로 다른 물질 하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오일이 있겠죠. 자, 물과 오일의 그 경계면의 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계면을 잘 섞일 수 있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과 오일이 잘 섞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면활성제의 한 분자는 친수기와 친유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친수기라는 건 물과 친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친유기는 오일 성분과 유분과 친한 친유기. 그래서 계면활성제 한 분자는 양친매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하고도 친하고 기름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자, 계면활성제의 가장 특징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양친매성 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능을 보시면 계면활성제는
자, 물과 오일을 서로 다른 물질을 잘 섞일 수 있게 도와주는 유화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 비누라든가 폼크린싱이라든가 세정 역할, 거품이 많이 나는 거죠. 때를 제거하는 그런 제품들을 보시면 거의 다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제품들을 보시면 어떻게 기포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계면활성제의 두 번째 기능은 기포, 거품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품을 만들어내서 세정력을 우리 피부에 부여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시면 분산이 있는데요. 자, 분산은 메이크업 제품에 들어가는 아까 형태상 분류에서 분산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분산은 계면활성제는 메이크업 제품에 들어가서는 액상, 액체 성분의 분말, 색재를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계면활성제의 세 번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면활성제 분류를 제가 뒤쪽에 맨 마지막에 적어놨는데요. 자, 계면활성제 분류는 우리 피부에 자극적인 것부터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2번이 먼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1번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먼저 앞에 썼습니다. 자, 피부에 자극적인 것부터, 피부에 더 안 좋은 것부터 외워두시는 게 순서대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을 먼저 보실까요? 자, 2번 양이온 계면활성제라고 나오는데, 자, 계면활성제는 물에 녹이게 되면 하나의 집합체라는 결정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미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미셸, 그 한 분자는 보통 보시면 그 하나의 밀입자는 그 분자가 친수성과 친유성 두 가지를 가진다고 그랬죠. 자, 친수성기에 머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성냥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계면활성제 한 분자의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생각하실 때. 그래서 이 친수기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면 음이온을 띠면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봐주시면 되겠고, 친수기, 동그란 친수기가 플러스 양극의 성질을 띠면 양이온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두 가지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양쪽성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도 마이너스 극성도 아무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곳들은 비이온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음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세정제, 우리 비누나 폼크린싱 같은 것들이죠. 뭐 샴푸, 바디 클린저. 자, 주로 때를 벗겨내고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에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가 음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주로 세정작용이 뛰어나고요. 탈지력이 있죠. 많이 쓰시게 되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탈지 작용이 뛰어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자, 친수기가 플러스 극성을 띠는 것을 양이온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특징은 보시면 살균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어서 주로 헤어 트리트먼트, 헤어 린스 같은 거에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가 양이온 계면활성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성으로 본다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이온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쪽성. 자, 친수기를 가지고 있는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음이온도 양이온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쪽성 계면활성제. 자, 저자극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다 강할 수는 없겠죠.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좀 약합니다. 각 극성들이. 자, 그래서 굉장히 저자극 샴푸라든가 뭐 베이비 샴푸, 베이비 뭐 바스 같은 것들이 조금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자극이 강한 걸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자극 제품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양쪽성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자, 극성을 전혀 띠지 않는, 친수기가 극성을 띠지 않는 걸 우리가 비이온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킨, 로션, 크림류에 들어가 있는 기초 제품에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가 비이온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뭐 유성원료, 수성원료, 그 유성원료와 수성원료를 잘 섞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계면활성제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들은 가볍게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는 파트들입니다. 자, 방부제 및 산화방지제가 있습니다. 방부제는 말 그대로 자, 화장품은 실온에서 장시간 사용하게 됩니다. 뭐 6개월에서 어떤 것들은 1년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박테리아, 미생물에 의해서 이 화장품이 부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패를 막아주는 게 방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부제 종류는 뭐 에탄올도 있고 벤조익 애시드도 있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뭐 메틸파라빈, 에틸파라빈 그래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것은 수용성 방부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같은 경우는 유용성 방부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부제 종류들은 눈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가 나와 있는데, 산화방지제는 제품을 열고 쓰다 보시면 제품의 오일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역시 산화방지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BHT, BHA, 그다음에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들이 주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산화방지제로 쓰이는데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뷰틸 하이드록시 애니솔이라고 해서 BHA가 나와 있는데, 이 BHA는 살릭실릭 애시드인 바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방지제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 성분에 들어가는 마지막 성분이 pH 조절제입니다. 자, 화장품은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의 pH는 약 3에서 9까지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pH가 9 이상이거나 pH가 3 이하가 되면 화장품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pH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것은 주로 뭐 감귤 계통에서 과일류에서 추출하는 시트러스 계열의 제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제품의 산성화를 맞추는 데 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엄 카보나이트가 제품을 알카리화시키는 그런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성분을 5, 6가지 정도로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 피부 타입별로 활성 성분들을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요게 마지막이 되겠는데, 자, 요거는 이론에 아주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PPT 작업한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론 교재를 꼭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부 타입별 활성 성분. 자,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 적용 가능한 성분이 있습니다. 자,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 적용 가능한 성분은 주로 어떤 작용을 대부분 다 하게 되냐면, 자, 지성이나 여드름은 과도하게 분비되는 피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분들은 과도한 피지를 제거하거나 과도한 피지에 의해서 모낭이 막히거나 그 주변이 각질을 덮게 되면 염증성 여드름이라든가 여드름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여드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질을 주로 탈락시키거나 피지를 흡착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는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파가 있는데요. 자, 설파는 유황이죠, 유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2에서 약 10% 정도입니다. 자, 이 주로 설파는 각질을 탈락시키거나 또는 박테리아를 억제시키는, 자, 여드름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드름 간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여드름의 성분들은 쭉 보시면 설파나 살릭실리산이나 캄퍼 같은 것들을 보시면 다 박테리아 성장 억제, 살균, 항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드름 간균을 직접적으로 제거해주는, 억제해주고 항균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역시 설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살릭실리산이 나와 있는데 다른 용어로 우리가 바하라고 합니다. 자, 바하는 지용성이죠, 지용성. 지용성이라는 건 물에 녹는 게 아니라 기름에 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성 여드름 피부는 항상 피부 겉표면을 유분 마개, 즉 기름이 과도한 피지가 번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수용성인 아하로 각질을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지용성인 바하로 각질을 정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각질 제거력이 뛰어나집니다. 자, 그래서 살릭실리산은 각질을 제거해주는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질을 지속적으로 탈락시켜주고 역시 이 산은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시켜주거나 살균,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피지도 흡착시켜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티트리가 있습니다. 자, 티트리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티트리 성분은 그 에센셜 오일 자체로도 충분히 살균이나 방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티트리는 여드름을 짜고 나서 만약에 소독제가 없다, 아니면 항균제가 없다 하시면 티트리 원액 자체를 한 방울씩 찍어서 그 부위에 발라주시게 되면 항균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듯 티트리는 살균이나 방부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식물성 성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클레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클레이는요, 점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뭐가 있냐면 머드, 클레이, 머드, 벤토나이트, 카올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 뭐냐면 점토의 일종입니다.
자, 점토는 어떤 작용이 있냐면 과도한 피지를 흡착시키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 미네랄을 충분히 피부에 공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굉장히 맑아지죠. 자, 과도한 피지는 제거해주고 또 적당한 미네랄을 공급함으로써 지성 피부에 가장 적합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클레이. 자,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캄포가 있습니다. 화한 느낌의 멘톨 향을 가지고 있는 사철나무에서 추출하는 거죠. 캄포. 자, 캄포는 쿨링 작용이 있습니다. 자, 보통 염증성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는 짜고 나면 그 부위에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붓고 또 심한 통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시원하게 쿨링 시켜야만 그 염증 부위가 가라앉겠죠. 자, 그래서 캄포를 쓰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쿨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역시 캄포도 항염이나 수렴 작용이 있고요. 쿨링 작용을 같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성 여드름 피부는 이렇게 지금 제가 5가지를 써드렸는데 그 외에도 책자를 조금 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성이나 노화 피부에 적용 가능한 성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책자에 보시면 더 많은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건성이나 노화 피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진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건성은 뭐 잔주름 또는 노화 같은 경우는 깊은 주름 그리고 탄력 저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성이나 노화 피부의 대부분의 활성 성분들은 재생, 보습 또는 재생을 유발시키는 또는 필링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성 노화 피부에 가능한 적용 성분이었죠. 자, 그거 첫 번째 보시면 콜라겐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보습 성분 중에 콜라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콜라겐은 거대 분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활성 성분으로 바르시면 각질층 정도는 좀 촉촉해지시겠지만 거대 분자이기 때문에 그 깊이까지 침투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각질층에 충분한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촉촉하고요. 또 안색이 맑아지고 잔주름도 많이 완화되고요. 또 각질이 좀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히아루론산도 역시 기질, 진피층의 기질 안의 성분이었습니다. 점액성 다당류에 들어가는 것들이었죠. 자, 그래서 히아루론산 같은 경우는 고보습 성분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썼습니다. 자, 한 분자가 이 히아루론산 한 분자가 수백 배에 달하는 수분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수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콜라겐 히아루론산 하면은 보습. 자, 보습 성분으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피부학에서 여러분들 진피의 구성 성분을 배우시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역시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플라센타가 있는데요. 자, 플라센타는 뭐죠 이거? 태반이죠, 태반. 자, 주로 소의 태반을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은 뭐 인체 태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태반 하면은 가장 영양 성분의 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태반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들 이용해서 주로 노화 피부에 화장품에 많이 넣게 되는데 혈액순환 촉진이라든가 피부 세포 재생 작용이 뛰어난 게 플라센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세라마이드라고 해서 자, 세라마이드는 이론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세라마이드는 피부학 하시면서 피부 각질과 각질 사이를 접착제처럼 딱 메꿔주고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라마이드였죠. 자, 세라마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라마이드는 세포 간지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워주고 있는 지질이다. 그래서 세포 간지질입니다. 자, 세라마이드는 주로 건성이나 노화에도 많이 쓰이는 활성 성분이지만 아이들 아토피 피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제품 보시면 아토마이드, 아토팜 보시면 뒤쪽에 세라마이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라마이드의 기능은 피부에 지질막을 씌워줘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는 우리 피부 각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질이기도 하지만 화장품 성분으로 들어갈 때는 지질막을 씌워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활성 성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포 간지질 중에서 세라마이드는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라마이드는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레티놀이 있겠는데요. 자, 레티놀 하면 비타민 A죠.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에 해당이 됩니다. 자, 레티놀은 다른 말로 상피 보호 비타민 뭐 이런 얘기 많이 씁니다. 자, 이 레티놀 성분은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익숙한 게
태평양 화장품에서 레티놀 뭐 2000,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많이 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나오고 단종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레티놀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지속적인 각질을 탈락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질을 탈락시켜주니까 뭐 잔주름이라든가 과색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레티놀은 각화 주기를 정상화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보통 각질 세포는 28일 주기로 바깥으로 탈피돼서 떨어져 나가는데 보통 노화가 시작되면서 이 각화 주기, 턴오버라고 해서 그 사이클이 점점 늦어지게 되죠. 그 각화 주기를 지속적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티놀은 주름 개선, 노화 예방, 각화 주기를 정상화시키는 상피 보호 비타민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있는데요. 토코페롤이죠. 자, 비타민 E 하면 항산화, 항노화 이런 작용. 자, 보통 우리가 미용 비타민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미용 비타민 하면 비타민 C, 뭐 비타민 E, 비타민 A 이렇게 많이 기억들 하시는데요. 자,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신진대사라든가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의 재생력이 뛰어나지기 때문에 당연히 항노화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아하가 있습니다. 바하하고는 똑같은 각질 제거력을 가지지만 바하는 지용성이죠. 아까 지성 여드름 피부의 활성 성분에 하셨습니다. 자, 아하는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건성이나 노화 피부의 각질 제거로는 아하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자, 아하는 비단 각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를 해서 진피층을 이루고 있는 우리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이런 단백 섬유 물질은 진피층을 이루고 있는 섬유화 세포, 피블로브라스트라고 하는 그 섬유화 세포에서 만들어내는데, 자, 이 아하가 진피층에 있는 섬유화 세포의 기전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자,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재생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간접 피부 재생 효과를 역시 가지는 게 아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색소 침착. 자, 우리가 색소 침착, 과색소 침착 피부를 얘기하는데요. 자, 과색소 침착 피부는 기미라든가 뭐 간반, 주근깨, 자, 과도하게 피부 색이 짙어지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색소 침착, 과색소 침착 피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과색소 침착 피부는 색소가 생기는 경로를 차단해주는 물질이 다 미백 성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생긴 기미나 간반, 뭐 주근깨, 잡티 같은 것들은 이런 미백 성분이 있는 걸 쓴다고 해서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생긴 기미는 벗겨내셔야 되겠죠. 피를 먼저 하시고, 자, 위에 각질층에 있는 그 색소는 벗겨내시고, 지금 코직산이나 알부틴이나 상백피나 당나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올라올 색소를 예방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와 있는 기미, 뭐 잡티 같은 것들은 필로 제거를 하시고 예방 차원에서 이런 미백 성분들을 사용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이 미백 성분들은 어떤 효능 효과가 있냐면, 자, 기미는 티로신이라는 단백질이 도파키논, 도파크롬, 자, 몇 단계를 거쳐서 유멜라닌과 퓨멜라닌 이 두 가지 색소로 변성이 되는데요. 자,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유멜라닌이라고 해서 흑색이나 갈색을 띠는 색소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티로신이 이 단백 물질이 도파와 도파키논의 1차 과정, 2차 과정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자,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입니다. 자, 이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1차 과정, 2차 과정으로 변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갈색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기미나 잡티 같은 게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티로시나제 형성을 방해하는 거, 이 작용을 억제해주는 게 바로 이 미백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직산, 알부틴, 상백피 같은 것들은 다 티로신이 1차 과정인 도파와 도파키논으로 갈 수 없도록 이 티로시나제의 기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직산은 누룩곰팡이죠. 곰팡이에서 추출하는 미백 성분입니다. 자, 알부틴, 상백피 추출물 다 식물에서 추출하는 미백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타민 C가 있는데요. 자, 비타민 C 하면 미용 비타민이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죠. 자, 비타민 C는 뭐 미백 기능도 있고요. 또는 뭐 재생작용도 있고요. 자, 우리 피부, 모세혈관, 혈관 조직을 또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미용 비타민입니다. 역시 비타민 C도
색소 침착 피부에 활성 성분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도파나 도파키논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효소 작용들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백 성분에 넣어 놓았습니다. 자, 다음은 예민 피부에 적용 가능한 성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민 피부 하면 쉽게 자극을 받고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우리가 홍조증이라고 하는데요. 레드니스라고 해서 홍조가 쉽게 생기거나 또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거나 또는 부위에 따라서 파열되어 있거나 쉽게 제품을 조금만 바꿔도 금방 트러블이 올라오는 그런 피부들을 우리가 예민 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민 피부는 제품을 성분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민 피부에 사용하는 활성 성분들의 종류를 쭉 보시면 비타민 P나 K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 벽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민 피부 같은 경우는 쉽게 얼굴에 홍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마다 혈관이 확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빨개지니까요. 자, 그래서 혈관 벽을 탄력을 강화시키거나 혈관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비타민들이 먼저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알란토인이나 카모마일, 아줄렌 같은 경우는 진정이나 뭐 항염이나 또 염증성 여드름이 쉽게 생길 수 있는 피부가 역시 예민 피부죠. 그래서 항염이나 또는 진정작용이 있는 것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타민 P는 수용성 비타민이죠. 비타민 K는 지용성입니다. 자, 비타민 P 같은 경우는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하고 같이 복용을 하시거나 하시면 상승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P는 혈관벽을 강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비타민 P가 들어있는 성분의 크림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홍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K는 항출혈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역시 비타민 P와 같이 혈관벽을 강화시키고 혈관을 탄력적으로 가꿔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란토인, 카모마일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상처 치유 효과가 뛰어난 게 알란토인입니다. 컴프리 뿌리에서 추출하는 게 알란토인이죠. 보습이나 상처 치유 효과가 뛰어나고요. 진정작용이 뛰어납니다. 자, 카모마일은 카모마일하고 아줄렌하고 같이 두 가지를 묶어서 기억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모마일이라는 꽃에서 추출해요. 자, 청색, 청회색을 띠는 꽃이 카모마일이라는 꽃입니다. 자, 이 꽃에서 추출해서 그 꽃 이름을 그대로 딴 게 카모마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줄렌이라고 해서 카모마일 꽃에서 추출하는 게 역시 아줄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 비사보롤이라고 해서 그 비사보롤도 역시 카모마일 꽃에서 같이 추출하는 성분인데 자, 이름들이 다 명칭이 조금씩 틀립니다. 자, 특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카모마일 꽃에서 추출한 아줄렌이나 비사보롤 같은 경우는 냉각 효과, 쿨링 효과가 뛰어나고 진정작용이 가장 강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민 피부에 뭐 사용하는 마스크라든가 크림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카모마일이나 아줄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보다 더 깨끗하게 정제가 된 게 비사보롤인데 조금 더 예민한 피부들은 비사보롤로 대체해서 성분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자, 항알러지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쿨링, 냉각 효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카모마일과 아줄렌입니다. 자, 휘치하젤은 하마멜리스라는 꽃에서 추출하는데요. 자, 이거는 천연의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민 피부에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 알코올 같은 걸 쓰시게 되면 굉장히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탈수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민 피부는 알코올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써주지 않으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천연의 알코올에 해당하는 휘치아젤, 즉 하마멜리스 꽃에서 추출하는 휘치아젤을 대신해서 써주시게 되면 알코올의 효능 효과를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독작용과 또는 항염작용과 항균작용을 같이 주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마멜리스 토너를 주로 여드름 짜고 나서 항균시키는 항균 토너로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감초, 약방의 감초라고 그러죠. 자, 감초는 다른 성분의 독성을 제거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약 드실 때 보면 감초 항상 들어가죠. 자, 예민 피부에 적용하는 성분 중에 감초를 보시면 자, 감초는 독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예민 피부에 사용하는 활성 성분에 들어갑니다. 해독작용이나 항알러지나 또 항염작용이 있고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자, 프로폴리스 하면은 벌집에서 추출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건강보조제로도 많이 쓰이고요. 또 가그린 할 때도 프로폴리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항염,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프로폴리스입니다. 자, 판테놀은 비타민 B5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비타민 B5는 보통 상처 치유나 또는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적인 상처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판테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보습작용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민 피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태까지 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드리면 보통 지금 화장품 학에서는 화장품의 정의와 화장품의 형태상 분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기초 성분에 해당하는 5, 6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성원료, 유성원료 그 두 가지를 잘 섞어주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뭐 pH 조절제, 방부제, 산화방지제 이런 것들을 기초 성분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세분화로 들어가서 각각의 피부 타입에 맞는 성분들을 쭉 공부를 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그 이론 교재에 보시면 아주 더 많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PPT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게 기초 제품이라든가 화장품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기초 제품, 뭐 예를 들어서 전신에 바르는 전신 제품이라든가 뭐 방향 제품, 모발 제품 이런 종류들별로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것들은 이론책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무리 없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자에 나와 있는 다양한 화장품의 종류들까지 공부를 쭉 하시게 되면 오늘 지금 PPT로 설명드린 이 내용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하시게 되면 화장품학은 뭐 무리 없이 점수를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